마이크 이번에.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했고요. 저는 첫 번째인 컴포넌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츠는 이제 그래프 내에서 노드들이 경로를 통해 서로 도달할 수 있는 노드의 부분집합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언다이렉티드 네트워크랑 두 번째는 다이렉티드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언다이렉티드 네트워크에서 컴포넌츠는 맥시멀 커넥티드 서브 그래프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노드 상태에서 경로가 존재한다가 커넥티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맥시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AD22라는 텍스트북에서는 그래서 하면 동등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동등 관계라고 하면요 반사성, 대칭성, 이행성 세 가지를 조건을 만족을 하면 동등 관계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동등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동등 관계를 만족을 하면 그 동등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파티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파티션이 되어 있는 게 곧 즉 컴포넌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밑에는 수식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그 우리가 D는 이제 디그리스를 나타내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A는 그냥 그 인접 행렬인데 그거를 D에서 A를 빼준 이제 라플라시안 행렬을 봐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블록으로 되어 있는 행렬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블록별의 그 아이겐 밸류를 구했을 때 거기 있는 0의 개수를 컴포넌트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WCC랑 SCC로 나눌 수 있는데 WCC는 방향성을 무시했을 때 그리고 SCC는 방향성까지 경로가 존재했을 때 두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임의의 노드 A에 대해서 인 컴포넌트랑 아웃 컴포넌트가 있고요. 인은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웃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 그래서 SCC는 그 둘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션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그러면 WCC는 인하고 아웃의 합집합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니게 되고요. 뭐 예시로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 기준에서는 B만 되게 되는데 전체로 WCC는 A, B, C 전체가 되게 되고요. 제가 맡은 센트럴리티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는 어떤 노드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것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차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디그리 센트럴리티입니다. 그래서 언다이렉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디그리 자체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요. 다이렉트 네트워크도 인하고 아웃에 대해서 디그리 자체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의 치명적 한계를 봤을 때는 일단은 단순한 수량만 카운트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영향력이나 전략적 위치 같은 걸 아예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센트럴리티로 발전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의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도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중요할수록 나 자체도 중요해진다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행렬 표기법으로 하면 그냥 나오는 고유 벡터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론 프로베니우스 정리를 통해서 이제 양수 점수를 보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수학적인 근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네트워크 일을 적용했을 때는 보통은 나한테 중요한 내용이 더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이트 아이겐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 가져가는 애가 뭐 0이란 센트럴리티를 갖고 있었으면 그 다음 애한테도 0이 전파되게 되고 계속 0이 전파되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트 센트럴리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베타라는 프리 베이스라인 스코어를 주게 되면서 이제 0이 전파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요. 보통은 기본 점수는 베타를 1로 두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식을 보시면 앞에 알파도 붙어 있게 되는데 알파는 여기서 네트워크 구조에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절하는 양이 되고요. 뭐 규칙은 이제
여기 이제 방정식 이 부분이 수렴하게 돼야 되니까 이런 규칙이 있고요. 근데 알파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베타가 지배하게 되니까 디그리 센트럴리티랑 비슷하게 되고 알파가 너무 크면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랑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계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 조건이 이렇게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알파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베타를 모두 똑같이 1로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높은 중심성을 가진 애들이 다른 노드를 가리킬 때를 보면 결국은 다 똑같은 점수를 주게 되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다 중심성을 무차별적으로 뿌려주는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다음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중심성은 캐치 센트럴리티의 문제점을 보완한 페이지 랭크라는 중심성인데요. 캐치 센트럴리티의 문제점은 기본 점수 베타 때문에 나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노드가 과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랭크에서 사용한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드라고 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성은 나한테 중심성을 주는 노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 노드를 J라고 할게요. 그 상대 노드 J가 나한테 주는 중심성은 그 J가 남들한테 주는 모든 중심성을 합친 것에 비례한 그 비율로 따져야 마땅하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J 아웃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KJ 아웃은 만약에 뻗어 나간 노드가 0일 때 1로 정의해서 이것을 이것을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그 노드 J의 엣지의 개수를 그 노드 J의 전체 엣지의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고 이를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처럼 요것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센트럴리티는 Hubs and Authorities라는 센트럴리티인데요. 이것은 다이렉트 네트워크에서 물론 내가 중요한 노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다른 중요한 노드를 가리켰을 때 그, 그러니까 중요한 노드를 가리키는 어떤 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는 Authority Centrality랑 Hub Centrality 두 가지를 갖는데요.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애가 나를 찌른다면 나의 authority centrality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노드를 찌른다면 그것은 저의 hub centrality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loseness centrality랑 betweenness centrality는 위의 것들과 다르게 path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closeness centrality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다른 노드와의 평균 거리가 짧을수록 중요해서 다음과 같은 어, 산술평균 그리고 산술평균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betweenness centrality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드가 다른 두 노드들 간의 패스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많이 할수록 중요하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다음은 트랜지비티입니다. 트랜지비티는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들의 이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친구가 나의 친구인지 확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클로즈드 패스라는 걸 통해서 트랜지비티를 측정합니다.
측정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 구조와 격자 구조는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트랜지비티가 0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 클러스터링 코이피션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특정 노드의 이웃 중에서 임의의 두 노드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임의의 두 노드를 뽑을 확률은 뽑을 경우에 쓰는 이제 K 콤비네이션 2겠죠. K가 이제 디글이라고 했을 때 그걸 분모로 두고 분자에는 실제로 그 내 이웃이 서로 이웃인 경우들을 카운트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 유사도는요,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센트럴리티처럼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스트럭처럴 이퀴밸런스입니다. 두 노드가 같은 이웃을 얼마나 많이 공유하는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귤러 이퀴밸런스입니다. 같은 이웃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속성을 가진 이웃과 연결되어 있으면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스트럭처럴 이퀴밸런스의 측정 방법은 그냥 무방향 네트워크에서 단순히 그냥 같은 이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숫자를 세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접행렬의 곱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방식은 진짜 유사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차수가 높아서 공통 이웃이 많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또 따로 제시를 했는데요. 코사인 시뮬러티와 자카드 코이피션트입니다. 코사인 시뮬러티는 각 노드의 차수를 기하 평균 나눠서 정규화한 지표입니다. 선형대수 공부할 때 내적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사도가 높다면 각도가 작아가고 코사인 세타 값이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자카드 코에피션트는 두 노드의 전체 이웃 중에서 합집합 중에 교집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레귤러 이퀴밸런스 측정 방법은 이제 공통 이웃을 직접 세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역할이 비슷하면 유사도를 높게 평가하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까 카치 센트럴리티처럼 자기 참조적이라는 문제가 있어 갖고 이걸 반복 갱신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수식 보면 이제 자기 참조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 모든 노드 간의 유사도를 임의의 값으로 랜덤하게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식에 대입해서 그 연기의 그 값을 알고 있으면 이제 0 플러스 1기, 그러니까 1기의 값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기의 값을 넣으면 2기의 값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값을 갱신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렴하게 되는데 그 수렴한 값을 레귤러 이퀴밸런스의 측정 값이라고 해서 이제 나타내곤 합니다. 네, 다음 어졸테이티브 믹싱 설명하겠습니다. 어졸테이티브 하다는 거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노드들끼리 무작위 기준보다도 더 자주 연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노드가 명목형 변수인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명목형 변수에서 어졸테이티비티를 수치하는 방법은 모듈러리티를 씁니다. 모듈러리티는 식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실제로 관측되는 같은 범주의 노드를 연결한 엣지의 비율에서 무작위로 연결했을 때 기대되는 같은 범주 엣지의 비율을 뺨으로써 구합니다. 네,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전체 엣지 수에서 관측된 같은 범주 엣지 수를 보면 이게 그냥 같은 범주에 있는 노드가 많아서 그런 우연히 나온 건지 아니면 선호돼서 그런 건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수학적인 폼으로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각 텀에 대한 설명은 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와 똑같이 요 SOBS랑 S0에 대한 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EM-1이 아니라 EM 분모를 EM으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네트워크에서 원래 엣지는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EM-이 아니라 EM으로 분사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Q값이 크게 되면 어졸테이티브하다고 보게 되고 그 Q값이 작게 되면 0보다 작게 되면 디저어졸테이티브하다고 보게 됩니다. 네. 이 다음은 같은 Q인데 좀 더 계산이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차수 KI를 노드별로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조금 더 간편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드가 수치형 변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목형 변수처럼 범주를 나눠버리면 각 노드끼리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리티가 아니라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사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했던 모듈러리티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서 원래는 델타 GIGJ를 사용되는 거를 이 수치 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근데 이 공분사는 그 값마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화를 시켜줘서 결국 피럴스 상관계수를 사용해가지고 이 노드들의 어설테이티비티를 측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을 보면 이 분자는 실제 관측된 공분산이고 밑에는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면 큰 값은 큰 값끼리 연결되는 선형적 경향을 보이고 0보다 작으면 큰 값과 작은 값끼리 연결되는 걸 보입니다.
그 다음은 차수에 의한 어줄테이티브 믹싱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이 x값이라는 수치에 차수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따로 보는 이유는 다른 종류의 믹싱과 달리 얘는 KI로 보면 다른 네트워크의 구조만 필요하고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네트워크 구조 자체뿐이고 네트워크 전체 구조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디그리에 의한 어줄티브 믹싱을 따로 제시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버리프 마치겠습니다. 네, 오버리프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정규 세션 발표하는 조 화면 공유하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파트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네, 제 부분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제 네트워크는 어떤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는지, 그리고 대표적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지, 여기서 총 4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 small world effect, degree distribution, clustering coefficient 이렇게 4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발표에 사용할 중심적인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재에 있는 표 10.1입니다. 여기 표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 생물 네트워크의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표에서 사용한 기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N은 노드 수, M은 엣지 수, C는 평균 디그리, S는 가장 큰 컴포넌트가 전체 노드에서 차지하는 비율, L은 연결 가능한 노드쌍 사이의 평균 최단 거리, 알파는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파워러를 따를 때의 지수, 그리고 C는 전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CWS는 로컬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제 파트에서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알파인 파워러를 따를 때의 지수는 다음 발제자분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실제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무방향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큰 덩어리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 하나랑 자잘한 덩어리들이 있는 형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덩어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예시로 영어 배우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노드 수는 45만 정도인 것을 보아 전체 배우 수가 45만 명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가 0.98이라는 뜻은 전체의 약 98%가 가장 큰 컴포넌트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큰 컴포넌트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보통 가장 큰 컴포넌트는 하나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n개의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를 예시로 들면 가장 큰 컴포넌트가 만약에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2분의 n개씩의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노드가 각각 있으면 노드 사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엣지의 경우의 수는 2분의 n 곱하기 2분의 n 해서 4분의 n 제곱만큼의 노드 쌍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수많은 노드 쌍 중에 단 하나라도 엣지가 존재를 한다면 두 컴포넌트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즉 4분의 n 제곱만큼 양에서 연결이 차단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큰 컴포넌트가 두 개 이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고 보통 하나로 존재를 합니다. S가 1인 네트워크는 S가 1이라는 뜻은 모든 노드가 하나의 컴포넌트로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는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S가 1이고 하나의 컴포넌트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에서 그 정보가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찾을 수 없다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컴포넌트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구조적 현상은 아닙니다. 데이터 수집 방식 때문에 S가 1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시로는 웹크롤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시작해서 링크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인터넷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에서 문서가 시작되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B로 가고 뭐 검색을 해서 타고 들어가서 C로 갑니다. 그래서 C라는 정보를 찾으려면 무조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S가 1입니다. 하지만 모든 네트워크가의 큰 컴포넌트 딱 하나 이렇게 큰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예시로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 관계만 연결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각 가구가 작은 컴포넌트가 되는데 이 가구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큰 컴포넌트는 보통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발제에서 하는 네트워크 분석은 대체로 시스템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어서 실제로 분석 대상으로 선택되는 네트워크에는 큰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민 디스턴스 평균 거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노드 i에서 다른 노드들까지 평균 거리는 그 i에서 j까지의 거리를 다 합하고 네트워크 크기인 n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트워크 전체의 평균 거리는 이러한 평균 거리들을 다 합하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크기 n으로 나눠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즉 평균 거리는 네트워크 전체의 전형적인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컴포넌트가 속한 두 노드 사이에는 패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이 위의 식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는 각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노드 쌍의 거리를 평균 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하여 평균을 내고 여기서 CM은 n번째 컴포넌트고 NM은 그 컴포넌트의 노드 수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위에서 표 10.1도 평균 거리 L이 이 방식으로 계산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스몰 워드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큰데도 두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가 짧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 10.1에서 이 현상이 잘 나타나는 예시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았을 때 N이가 막 아무리 커져도 평균 거리인 L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평균 거리가 네트워크 크기에 비해서 천천히 증가합니다. 보통 로그 n과 비례하여 증가를 하는데요. 로그 n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첫 번째 노드에서 시작을 하였을 때 그 다음에 도달한
노드 수를 C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지났을 때는 그 다음 도달할 가능한 노드 수가 C가 되고 그 2단계를 넘어갔을 때는 C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L단계까지 도달하였을 때 C의 L승의 노드 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네트워크 전체 크기인 N과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풀면 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C는 제가 지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로그 C의 값은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해서 L은 로그 N과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 노드에서 출발했을 때 다음에 도달 가능한 노드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거리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나무위키 파도 게임, 파도 타기 게임을 아시나요? 그 나무위키 파도 타기 게임이란 그 나무위키에서 한 문서에서 시작해서 그 문서 안에 링크를 타고 다른 문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져서 목표 문서까지 최대한 빠르게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서를 노드 그리고 링크를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클릭 횟수를 패스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게임을 할 때 진짜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 두 개를 보는데 이거 첫 번째 단어에서 마지막 단어까지 아무리 상관이 없어도 생각보다 적은 횟수의 클릭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떡볶이에서 이재용과 같은 정말 전혀 다른 사람 상관이 없는 단어들도 생각보다 적은 횟수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문서가 아무리 늘어나도 클릭 횟수는 짧은, 즉 네트워크가 아무리 늘어나고 노드가 커도 평균 거리가 짧은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그리 K는 하나의 노드에 연결된 엣지의 수입니다. PK는 전체 노드 중 디그리가 K인 노드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노드 수가 N이고 디그리 K가 K인 노드 수가 NK라면 PK는 NK 나누기 N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밑에 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점 개수는 10개, 즉 전체 노드 수는 10개입니다. 여기서 연결된 선인 엣지 수가를 확인하면서 엣지 수가 0개이면 1개. 그래서 10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4개가 초과돼서 연결되는 그 노드 수는 없기 때문에 K가 4보다 클 때 PK 값은 0이 됩니다. 이것으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고요. 이 비율로 평균 디그리 값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균 디그리 지금 비율의 평균을 구하면 2가 나오는데 이 뜻은 한 노드당 평균적으로 엣지 2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디그리 시퀀스는 모든 노드의 디그리를 나열한 것입니다. 즉, 각 노드에 엣지가 몇 개 붙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위의 예시에서 지금 보시면 엣지 수가 0개인 건 1개고 엣지 수가 1개인 건 2개 이런 식으로 가면 디그리 시퀀스는 그래서 0, 1, 1, 2, 2 이렇게 나열을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디그리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시퀀스가 예를 들면 1, 1, 2, 2, 2로 똑같아도 이 왼쪽과 오른쪽 이런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시퀀스만으로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브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그래프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예시입니다. 여기 데이터는 총 2만 개에 가까운 노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디그리 20까지밖에 안 보여주지만 분석 결과 실제로 가장 큰 디그리는 2407이라고 합니다. 즉 가장 연결이 많은 노드는 전체 노드의 약 12%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허브는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디그리가 큰 노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뜻은 디그리가 큰 값이 적더라도 존재를 한다는 뜻이어서 보통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면 또 허브를 가진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은 그 무방향 네트워크의 예시였고요. 하지만 다이렉트 네트워크는 디그리를 인디그리와 아웃디그리로 봐야 한다고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도 마찬가지로 두 값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값이 PJK입니다. PJK는 인디그리가 J이면서 동시에 아웃디그리가 K인 노드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P 10,3이 0.02면 전체 2%가 인디그리 10, 아웃디그리 3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인디그리와 아웃디그리를 따로따로 볼 경우 각각의 구조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인디그리가 올라갔을 때 아웃디그리도 같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연관성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는 PJK 값이 필요합니다. 같은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에서의 무작위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위의 식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입니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같은 노드의 이웃인 두 노드가 서로도 연결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이 식에서 K는 디그리의 평균, K제곱은 디그리 제곱의 평균입니다. 하지만 이 식을 확인하시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크기가 커질 때, 즉 n이 커질 때 n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0으로 가므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만으로는 현실 네트워크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봤던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에는 허브가 존재합니다. 허브가 존재한다는 건 디그리가 큰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그리가 제곱하는 값이 있는 공식이라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구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현실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예상한 클러스팅 값과 실제 값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은 무작위 예상 값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고 낮은 예시를 물리학자 공동연구 네트워크와 인터넷 네트워크가 있었는데요. 물리학자 공동연구 네트워크는 실제값이 예상값보다 크고 인터넷은 반대로 실제값이 예상값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1, 2번 그림이 그 공동 연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번은 그 실제 값입니다. 실제 값을 보시면 그 그룹끼리 내부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그룹끼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 뜻은 그 보통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서로 소개를 하면서 협업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협업 관계 안에서 그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큽니다. 이 형상을 shared closur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랑 B랑 연구를 같이 진행했고 B랑 C랑 연구를 같이 진행했으면 B는 또 다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A랑 C를 같이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닫히게 되는데요, 구조가. 이 현상을 triad closure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연구 네트워크에서 무작위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구할 경우 연구팀이나 이런 소개 관계 아니면 공통 관심 분야 같은 사회적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예상값 클러스터링 값이 실제 값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실제 값을 확인하시면 큰 노드와 작은 노드는 이어져 있는데 작은 노드끼리는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 이유는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지 않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을 연결하는 비용이나 인터넷을 원하는 고객과 공급자의 형태의 계층적 구조의 한계 때문에 클러스터링 실제 값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무작위 연결했을 경우에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값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은 그 허브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였는데요. 허브는 디그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공식 특성상 예상 클러스터링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인터넷은 실제 값보다 예상이 훨씬 큰 예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정리하자면 우선 네 가지의 네트워크 특징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대부분의 실제 네트워크에는 전체 노드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큰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작은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두 번째는 스몰 워드 이펙트로 네트워크 규모가 매우 크더라도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는 짧고 많은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크기 n에 따라 로그 n의 비율로 천천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노드는 작은 디그리를 가지지만 소수의 노드는 매우 큰 디그리를 가지는 허브로 나타난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는 무작위 연결에서의 예상값과 실제값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발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입니다. 어, 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요 PK 값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PK는 이제 전체 노드 중에서 디그리가 K인 노드의 비율을 우리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비율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확률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합치면 1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걸 확률로 생각을 하고 이 파워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서 요 전체 노드에서 디그리가 K인 비율 혹은 그런 확률인 PK와 그 K 값에 로그를 취하면은 어떠한 선형적인 관계를 보입니다. 혹은 이제 이 식의 양변의 익스포넨셜을 취하면은 이제 PK는 어떠한 상수의 K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의 이제 양축의 로그를 취한 그래프인데 어느 정도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K 민이 있고 그 K 미니멈보다 이제 높은 디그리를 가지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리니어한 관계를 가진다 할 때 이 네트워크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파워로를 따른다고 우리가 부릅니다. 주로 연구되는 분야는 이제 앞에서 봤던 이 개수 혹은 지수가 2에서 3 사이인 것이 이제 우리가 주로 보게 될 친구들입니다. 이건 전 구간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고 어떤 K 민 이상 혹은 오른쪽 꼬리 큰 K에서만 성립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이런 파워로를 따르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찾아내고 시각화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소개된 건 로그로그 플롯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Y축과 X축에 전부 로그를 씌우면은 이제 리니어한 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이제 꼬리 부분에 노이즈가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리니어한 거냐 그냥 너무 노이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이제 빈 사이즈에도 로그 스케일을 적용해서 더 많은 노드들이 이제 하나의 빈 안에 들어가면 이제 대소의 법칙에서 노이즈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의 로그 스케일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로그 비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결국엔 우리가 빈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이제 다른 디그리를 가진 노드들이 하나의 빈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되는 방법은 이제 CDF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CDF는 이제 왼쪽 꼬리부터 그 K 값이 얘 이제 확률 질량의 이제 썸의 정혹은 확률 밀도의 적분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와는 반대로 이제 K에서 무한대까지 더한 값입니다. 이 점 유의해서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파워로가 성립하는 K 미니멈 이상에서 이 라지 PK CDF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PK가 C 곱하기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알파 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디그리가 아주 높은 노드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노드들의 어떤 비율이 그렇게 크게 날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우리가 인테그랄로 근사가 가능하고요. 인테그랄 식을 다시
이제 폴리노미얼이니까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다시 K의 또한 상수가 곱해지고 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다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지 PK는 이 알파 마이너스 1을 이제 새로운 알파로 잡는 또 다른 파워로가 성립하는 뭔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 다양한 네트워크의 CDF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A 그림은 정말 리니어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물론 축은 로그 스케일이 씌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B와 C는 이제 리니어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큰 K에 대해서는 이게 리니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CDF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스몰 pk의 정확한 그 비율 혹은 확률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히스토그램보다 직관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라지 pk가 서로 종속적입니다. 이제 라지 pk를 구하는 값은 결국엔 이 그보다 오른쪽에 있는 라지 pk에다가 그 디그리가 k인 비율을 더하면 이제 새로운 라지 pk가 되는 셈인데요. 그럼 당연히 서로 종속적이 될 거고 우리가 이걸 로그를 씌워가지고 리니어리티를 검정하거나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추정하려 할 때 선형 회귀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선형 회귀의 기초적인 가정인 IID 가정이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알파에 대한 추정은 그 선형 회귀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공식의 증명 과정은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냥 최대 우도법을 이용해서 유도하오니 관심이 있으면은 너가 알아서 찾아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넣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이 K의 모멘트를 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모멘트를 하면 이제 K의 M승의 기대값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기를 해볼 겁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K의 모멘트는 결국 K의 M승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그걸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 더하는 값이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K의 미니멈부터는 이제 PK를 K의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C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를 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 것과 비슷하게 이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를 적분식으로 근사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적분을 다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식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보면은 적분 구간이 K 미니멈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말인즉슨 요 K는 무조건 어쨌든 양수일 거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요 n-알파 플러스 1이 양수인 구간에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파가 2에서 3인 경우가 주로 연구된다 했는데 그것이 주로 연구되는 이유가 그 실제로 자주 관측되는 값이기도 하지만 이런 조건 하에서 이 K의 1차 모멘트가 수렴을 하는데 2차 모멘트가 발산을 하고 당연히 2차 모멘트에서 1차 모멘트의 제곱을 뺀 값인 분산도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우리가 어느 정도 분산은 알 수 없는데 평균은 알고 있는 그래서 다양한 이걸 해석하는 방법론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유한한 n개의 노드가 있고 그 노드들의 유한한 디그리가 있기 때문에 모멘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모멘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모멘트가 발산한다는 것은 사실은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그래서 네트워크의 구조나 이런 것이 유지되면서 노드 수가 무한히 커질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n이 무한대로 크지 않고 유한하더라도 모멘트 값이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모멘트 값에 따른 성질들을 우리가 차후 챕터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어떠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파워를 완벽하게 우리가 따른다고 가정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관계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디그리가 상위 이제 가장 높은 P 비율의 노드들이 이제 총 엣지 끈점 중 W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 할 때 이 W와 P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를 실제로 우리가 알파 값을 바꿔감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날뛰냐를 이제 시각화한 것이 오른쪽인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제 알파가 2에 가까운 2보다 2와 같거나 약간 큰 경우 이 위에 있는 선들이겠죠. 이 경우 이제 작은 P 값에서 W가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즉 이제 적은 비율의 이제 연결이 많은 부유한 노드 혹은 다른 말로는 허브가 이제 연결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분포를 탑 헤비하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 디그리 분포가 파워로를 따르는 네트워크를 또 다른 말로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또 부릅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의 특징은 이 어떠한 허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브가 충분히 많고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구조와 여러 가지 통계적 특성들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얼마나 관측했냐에 따라 무관하게 보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발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네, 세 번째 파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현실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성질들을 관찰을 해 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단순한 확률 규칙을 통해 만들어진 그래프가 이제 현실의 특징들을 얼마나 잘 재현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모델이 이 ER 모델인데, 네, 어쨌든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베르노이 랜덤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랑 표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GNPIJ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개의 노드에 대해서 각 노드상 IJ의 이제 PIJ의 확률로 엣지가 연결되거나 안 연결되거나이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연결될 확률은 독립적이고, 네, 각자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이 다르대 확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ER 모델이 방금 그걸 더 단순화시킨 건데요. 이제 PIJ를 이제 PIJ를 P라는 하나의 상수로 이제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드상에 상관없이 다 같은 확률로 독립적으로 엣지가 생성되거나 안 생성되거나고요. 그래서 이 ER 모델에서는 뭐 특정 그래프 G에 2개의 엣지가 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간단하게 엣지의 생성 확률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일 단순한 모델인 ER 모델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봐서 이제 현실 네트워크랑 얼마나 이제 비슷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간단한데 이제 노드 i의 디그리를 di로 두면 네, 뭐 i번째 행렬 인접 행렬의 i번째 행을 전부 다 더한 값이란 건 다들 아시겠고 이 aij가 이제 p의 확률로 1이고 1-p의 확률로 0이잖아요. 그래서 베르노이 분포를 따르고 그래서 di도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디그리는 간단하게 n-1p이고 n이 커짐에 따라서 그냥 저희는 np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이제 보셨다시피 현실 네트워크는 이제 뭐 소수의 매우 큰 디그리를 가진 허브가 있다든지 헤비테일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ER 모델의 경우는 애초에 모두 다 확률이 P의 확률로 이제 엣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허브 구조가 나타날 확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재현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를 보완하는 게 컨피규레이션 모델로 이제 네 번째 발제자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왜 ER 모델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선은 아까 첫 번째 발제자님이 설명해 주셨던 스몰 월드나 또 스파스한 네트워크를 재현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P에 따라서 이제 N이 커지면서 그래프의 거시적 구조가 급격히 바뀌는 현상을 잘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현상을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스케일링 파라미터가 임계값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스케일링 파라미터가 p이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인계값을 지나면서 특정 그래프 프로퍼티가 질적으로 급격히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ER 모델에서의 페이즈 트랜지션을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표기가 GNP에서 GNPN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까 그 디그리 K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건 이제 n에 따라서 P의 값이 바뀐다를 나타내는 PN이고 왜 바뀌어야 하냐면은 이제 평균 디그리가 NP였잖아요. 그래서 P가 상수로 고정이 되면은 n이 커짐에 따라서 되게 덴스해지기 때문에 이제 스파스한 네트워크를 그 구조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n이 커지면서 PN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제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래프 프로퍼티의 페이즈 트랜지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레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컨스턴트 디그리 레짐은 이제 PN을 n분의 a로 두게 되면서 평균 디그리를 a라는 상수로 이제 고정을 시켜놓는 스케일링입니다. 다음에 로가리스믹 디그리 레짐에서는 PN을 n분의 a 로그 n으로 둬서 이제 평균 디그리가 a 로그 n으로 두고 그래서 아까 상수 P일 때보다는 확실히 적은 이제 느린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은 레짐에서도 n이 고정일 때 a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로 인해 생성되는 이제 그래프의 생김새가 또 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둘 다 n을 5,000으로 두고 한 결과고 뭐 일단 컨스턴트 디그리 레짐을 보시면 그러니까 PN이 n분의 a일 때 다시 말해서 DN이 a일 때 a를 0에서 3의 값으로 두고 지금 세로축은 그때 만들어진 그래프에서 가장 큰 컴포넌트가 얼마나 많은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A는 1일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되게 많이 안 포함하고 있다가 A1을 지나면서 갑자기 되게 많은 노드를 포함하는 컴포넌트, 다시 말해서 그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는 1을 전후로 그게 출현하고 안 출현하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 로가리스믹 디그리 레짐에서는 이제 PN을 n분의 a 로그 n으로 두고 a를 0에서 2로 둔 다음에 세로축에 그때 만들어진 그래프가 커넥티드일 확률을 표시한 건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a는 1을 기준으로 a가 1보다 작을 때는 거의 안 보이다가 a가 1보다 커지면서 커넥티드인 그래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컴포넌트랑 커넥티드가 다른 개념인 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자이언트 컴포넌트라고 해서 커넥티드라고 할 수 없는 게 주변에 아이솔레이티드 노드나 컴포넌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그리의 흐름을 보면은 점점 커지면서 이제 1에 도달하고 1을 지나면서 이제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n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뭐 작은 컴포넌트랑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사라지고 또 로그 n보다 커지면서 이제 커넥티비티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각 레짐에서 이제 n을 고정시키고 a의 변화에 따른 그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스턴트 디그리 레짐에서 각자 그러니까 a가 0.5일 때, 1일 때, 2일 때인데요. 보시면 이제 2일 때 이제 이렇게 a가 1보다 클 때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가장 큰 컴포넌트도 규모가 크지가 않은데 a가 1보다 커지면 비고 n 규모를 따르는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a는 1이 이 자이언트 컴포넌트의 스레숄드인데 이제 이 1을 이제 왜 1인지를 증명하는 과정도 있는데 교재에선 생략이 되어 있어서 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가리스믹 디그리 레짐인데요. 여기서도 각자 a를 0.5, 1, 2로 두었고 a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dn이 로그 n보다 클 때 커넥티비티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리대로 dn이 로그 n보다 작으면 디스커넥티드이고 dn이 로그 n보다 크면은 커넥티드입니다. 그래서 dn이 로그 n일 때가 이제 이 커넥티비티의 스레이숄드이고요. 얘는 이제 증명 과정이 있어서 증명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커넥티비티 스레이숄드가 로그 n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첫 번째 답은 로그 n이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사라지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 레마 2.4인데 결과만 먼저 보시면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PN이 이 n분의 로그 n 플러스 오메가 n보다 클 때, 그러니까 DN이 로그 n보다 클 때는 0이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없고, DN이 로그 n보다 작을 때는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듣기만 한 건데 이후에 저희가 커뮤니티 디텍션이라고 그걸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그때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정보값이 없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또 이제 연결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마 2.4를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 오메가 n은 이제 이 레마 2.4에서 이제 증명을 위해서 들여온 표기인데 어떤 특정한 값일 필요는 없고 그냥 n이 커지면서 같이 커지는 이제 수열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 클 필요도 없고 교재에서는 뭐 로그 n 같이 아주 작은 값으로 두기도 하고요. 그냥 dn을 로그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으로 둬서 그냥 로그 n보다 확실히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만 이제 표기를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을 보시면 먼저 노드 i가 아이솔레이티드인 사건을 a라고 두면은 이제 전체 노드,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래프에서 아이솔레이티드 노드인 개수는 이 인디케이터의 합으로, 그러니까 in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PAI는 당연히 이제 나머지 애들이랑 다 연결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PN이 이제 DN이 NP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얘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지금 n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DN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그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을 넣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 그래프에서의 아이솔레이트 노드 개수의 평균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계값 위아래로 이제 쪼개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N이 제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DN이 로그 n보다 작을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체 아이솔레이티드 노드 개수의 평균값이 이제 지수함수 이쪽으로 가면서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평균값이 발산한다고 무조건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아주 낮은 확률로 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분산을 구해서 이제 평균 주변에 몰려 있어서 같이 무한대로 간다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계산을 하면 이제 분산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상한이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로 IN이 0일 때,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없을 때는 그 평균 IN 값인 EIN과 정확히 EIN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이 0이라는 사건은 평균에서 적어도 EIN만큼 떨어져 있는 그 사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체비셰프 이니퀄리티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상한을 넣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부등식이 나와서 둘 다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서 무조건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있구나, 디스커넥티드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DN이 로그 n보다 클 때인데요. 네, 이때는 아까 봤듯이 이제 EIN 값이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그냥 간단하게 IN이 0 이상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를 써서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있을 확률이 EIN보다 작고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0으로 간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사라진다로 결론이 나고, 여기까지가 이제 레마 2.4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DN이 로그 n보다 작을 때는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무조건 있어서 디스커넥티드이고, DN이 로그 n보다 클 때는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없다까지는 이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없다고 해서 아예 커넥티드인 거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컴포넌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추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간단하게 흐름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없으면서 GN이 디스커넥트인 사건의 확률이 0으로 감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노드가 없으면서 컴포넌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는 컴포넌트의 크기를 K라고 했을 때 K가 무조건 2 이상이고 2분의 N 이하인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크기의 컴포넌트가 있냐 없냐를 이제 체크를 해서 디스커넥트드냐 아니냐를 이제 따질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ER 모델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그 생성 확률을 지금 엣지 확률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K인 컴포넌트 자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크기가 K인 컴포넌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스패닝 트리 개수를 세볼 건데요. 이제 스패닝 트리는 이제 크기가 K인 컴포넌트의 스패닝 트리는 똑같이 노드 K를 전부 연결을 하면서 가장 최소의 엣지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K-1개의 엣지만 있는 서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K인 컴포넌트의 스패닝 트리의 개수를 XK라고 했을 때 만약에 크기가 K인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XK는 무조건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이 사건이 이 사건들의 합에 포함이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상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적어도 하나만 일어날 사건을 이제 확률을 구한 거고, 얘는 하나씩 일어날 걸 다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는 이제 XK가 0 이상이기 때문에 또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를 써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최종 상한이 0으로 감을 보여서 얘도 0으로 간다. 그래서 네, 로그 n에서 그 로그 n보다 크면은 아이솔레이트 노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커넥티드이기도 하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ER 모델에서 두 가지 이제 트랜지션을 볼 수가 있고, PN이 n보다 a일 때, 그래서 DN이 어떤 상수일 때는 a가 1일 때를 넘어서면서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PN이 n분의 a 로그 n일 때, 그래서 DN이 a 로그 n일 때는 a가 1일 때, 즉 DN이 로그 n일 때 이제 그걸 넘어서면 이제 커넥티비티의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태훈입니다. 다음으로 컨피그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의부터 가져왔는데요. 어떠한 랜덤 그래프를 저희가 만들 건데, 이 차수 분포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기존의 ER 모델에서는 차수별로 그 확률을 P라고 정의를 했다면, 그게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차수 수열을 저희가 정의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무작위로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간선의 수를 수열로 정해두고 무작위로 연결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의 ER 모델에서는 노드별 차수를 보았을 때 그 실제로 나타나는 값이 차이가 굉장히 적고 동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 포화성 분포나 정규 분포로 근사하게 되기 때문에 몇 법칙 분포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컴퓨테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쓰이는 알고리즘은 스톱 매칭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거의 다 이해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디그리 시퀀스가 정의된 상태에서 스톱 매칭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 스톱의 개수는 그 하프 엣지니까 정확하게 그 만들어지는 엣지의 수의 2배로 할당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절반씩 생긴 스톱을 연결해서 하나의 엣지를 형성을 합니다. 이거를 끝까지 반복한다면 m개의 간선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ER 모델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하자면, 일단 공통적인 거는 외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연결을 해서 랜덤 그래프를 만든다. 그리고 스몰 월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 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R 모델에서는 연결될 확률이 동일합니다. 이 P가 동일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브 노드 출현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모델에서는 차수를 직접 할당해서 이질적으로 연결 확률을 설정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그리 시퀀스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그 자연수로 그 각각의 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해둔 다음에 그 각 노드의 차수를 샘플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익스텐디드 모델인데 교재에서 이거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익스텐디드 모델이 있다는 거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성질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교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모든 스톱상에서 매칭 확률은 EN-1분의 1로 동등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매칭 형태가 동일한 확률로 선택이 됩니다. 전체 네트워크 샘플링도 균등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여기에서 동등성이 성립하므로 다양한 성질에 대해서 쉽게 풀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표준 널 모델에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형성할 때 스톱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스톱이 짝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모델하고 익스텐디드 모델이 있었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일단은 그 차수 분포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짝수기를 맞춰서 할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익스텐디드 모델에서 그 차수 분포가 확률적으로 할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톱이 홀수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그 셀프 엣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쪽입니다. 그 본인의 노드에 본인이 연결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스톱이 여기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 멀티 엣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이 멀티 셀프 엣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른 대학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라서 그냥 멀티 엣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스톱이 여러 개 있고 여기에서도 스톱이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이중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정의를 했던 그 심플 그래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셀프 엣지하고 멀티 엣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게 짝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그 차수 분포의 합을 보고 홀수이면 기각하고 다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셀프 엣지하고 멀티 엣지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뭐 기각하고 뭐 제거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균등성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N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 셀프 엣지하고 멀티 엣지 밀도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 거대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이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심플 그래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별다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써놓은 내용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 확률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이미의 두 노드 i하고 j 사이에 간선이 형성될 확률을 PIJ라고 하겠습니다. 뒤쪽에 수식이 조금 있어서 미리 좀 정의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드 i에는 ki개 스톱이 있고 노드 j에는 kj개 스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매칭 가능한 후보 스톱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EN-1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스톱이 만날 확률은 EN-1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형성될 수 있는 스톱 수항의 총 개수는 i와 j 노드 사이에 ki, kj가 나오겠고 두 노드가 연결될 기대값을 계산을 한다면 EN-1분의 ki, kj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 n이 커짐에 따라서 근사하기 때문에 EN분의 ki, kj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그 노드 사이에 일단 하나의 간선이 연결되고 나면 당연히 그 할당된 엣지가 있으니까 남은 스톱의 개수는 하나씩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엣지가 형성될 확률을 EM분의 K의 KJ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적용해서 두 번째 엣지가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EM분의 KI-1 곱하기 KJ-1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다중 간선이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셨던 두 가지 수식을 결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전체에서 다중 간선이 총 몇 개가 있는가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K의 2차 모먼트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 때에는 유한한 상수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모델은 충루 모델인데요. 그 이전에 배웠던 ER 모델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각 노드마다 연결 확률을 P라고 똑같이 정의를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노드마다 똑같이 P인 것이 아니라 CI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마다 확률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독립적인 베르누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평균 차수는 기대값에 근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한계도 명확합니다. 일단은 차수 분포의 제어가 불가하다는 것이 가장 큰데요. 충루 모델에서는 그 CI하고 그 총 간선의 기대수 M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노드가 뽑혔을 때 가지는 이 차수 분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고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피그레이션 모델을 그 많은 연구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 차수 분포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웃 차수인데요. 노드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을 하였을 때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가 동일한 확률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K일 확률은 그냥 일반 차수 분포인 PK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나 여기 있는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건너갔을 때 이 이웃 노드에 대한 차수를 우리는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웃 차수 기대값을 계산을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데요. 아래죠? 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테이션 모델에서는 차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확률로 추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프렌드십 패러독스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허브 노드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간선이 많기 때문에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복 카운팅 편향이 발생을 하고요. 이웃의 평균 차수는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시로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이 차수가 0인 노드, 어느 노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노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수를 집계할 때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차수가 더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ER 모델이랑 비교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ER 모델에서는 이 이웃 차수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일단은 다룰 것은 액세스 디그리인데요. 이거는 노드 하나의 전체 차수가 k 플러스 1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지나온 길 하나를 빼면
그 남은 차수가 K가 될 것입니다. 이때 이웃 노드의 차수 분포식 K의 기대값분의 KPK에서 이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도출되는 값이 QK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초과분에 대한 차수의 기대값이 1보다 클 때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ER 모델에서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항상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쓸 때 조금 잘못 쓴 거고요. C가 1보다 커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입니다. 이것은 두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웃이 서로의 이웃일 확률 평균값인데요. 이거는 이전 발표들에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컴피규레이션 모델에서도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가 n분의 1에 비례해가지고 결국에 0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가 0이 되면 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왜냐면 어떠한 친구끼리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렇게 했을 때 나랑 A가 친구인데 B랑 A도 친구다. 이러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0으로 수렴하면 이러한 현실성에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수 분포 외에도 별도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K의 2차 정률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 파워로에서 발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ER 모델에서는 그 노드의 차수 기대값 P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성 분포로 근사가 되었고 몇 분포는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컴퓨테이션 모델에서는 저희가 차수 분포에 대해서 직접 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몇 분포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중간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그 솔루션으로 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셀프 엣지나 멀티 엣지가 발생해도 n이 커지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심플 그래프라는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몇 분포를 적용을 하더라도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테이션 모델이 몇 분포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하였을 때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플 그래프를 간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발제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 간사님께서 공유해 주실 게 있어서 저희 그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수학 얘기했어.
아,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원래는 이제 뭐 발표 자료나 뭐 발표 방법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피드백을 따로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세션 퀄리티도 너무 좋았고, 딱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이론적으로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아서 그 밸런스를 되게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워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래서 저도 ESC 세션을 들을 때 제일 약간 고민이 많았던 게 이론적인 거를 엄청 많이 배우는데 그래서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예시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제가 학회원일 때 파이널 프로젝트로 했던 거거든요. 그때 2학기 때는 파이널 프로젝트로 그 비콘 테스트 공모전을 나가는 거를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로 대체를 했는데 그때 이제 비콘 테스트 주제가 뭐였냐면 뭔가 특정 이제 OD 데이터가 있는데 OD 데이터가 요즘 좀 핫하거든요. 이게 그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데이터라고 이동 데이터예요. 어떤 사람이 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동을 했고 몇 명에서 이동을 했고 뭐 차량으로 이동했는지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는지 이게 뭐 되게 광범위한 데이터고 요즘은 위치 데이터를 엄청 많이 사람들 그 회사들이 쓰니까 이 데이터를 좀 공모전에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OD 데이터가 있고 아니면 뭐 한 사람이 특정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체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때 주제가 이제 이 데이터로 뭔가 지역 축제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좀 전략을 제시해봐라 이런 공모전 주제였는데 저는 이제 연구실 들어가기 전이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팀원 중에 한 명이 이걸 한번 네트워크 분석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센트럴리티를 이용을 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일단 이제 요 구들을 특정 노드라고 보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를 엣지라고 봐서 크게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엣지들의 웨이트를 이제 뭔가 이동 인구 수로 본다면 중심도가 높은 지역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degree centrality를 하나 이용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closeness centrality도 이용을 했는데 이거는 엣지 웨이트를 뭔가 이동 시간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중심도가 높은 지역은 뭔가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되게 쉬운 지역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발표 자료만 봤을 때 되게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때 전략을 어떻게 뭔가 제안을 했냐면 요 디그리 센트럴리티로 이용을 했던 거는 뭔가 요 강릉 커피 축제에서 요 색깔이 더 진한 부분이 이제 중심도가 높은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심도가 높으면 아 여기가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겠다. 그래서 비축제 기간이랑 축제 기간을 비교를 했는데 비축제 기간에는 뭔가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에 경포동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축제 기간에는 뭔가 여기 좀 강릉 중앙시장으로 많이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앙시장이 뭔가 축제를 보러 온 좀 외지인들이 이제 좀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뭔가 자주 가는 루트에 맞게 자전거를 상시 배치하거나 경로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자주 가지 않는 루트에는 뭔가 지역 상품권 그런 걸 이제 줘가지고 뭔가 경제 활성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전략을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closeness centrality를 이용을 한 거는 이제 뭔가 이동 데이터에서 차량으로 이동했는지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 정보가 있으니까 차량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차량으로 접근하기 좋은 장소 그리고 뭔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좋은 장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둘 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뭔가 축제 장소를 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제 장소가 만약에 차량으로 접근하긴 좋은데 뭐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하면 주변에
차량으로 접근하기 좋은 좀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요 뭔가 딱 노드랑 엣지가 주어진 데이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좀 구드를 노드로 설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네트워크 데이터로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실생활에서 이거를 좀 잘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 수고 많으셨고, 그 MT 사진 많이 보내주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T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